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장기 홀더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물려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리플의 가능성을 믿고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 상당히 심플하고 또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SEC와의 소송전으로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글로벌 전략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해외 송금 기업과 제휴를 맺으면서 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지원입니다. 일종의 한국발 호재로 리플은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이 등장하게 된 것인지 리플의 영리한 글로벌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연일 호재성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혔던 인물들도 하나둘 이더리움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가와 암호화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프라 법안은 결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뒷말을 남겼습니다. 개정안은 다 무시됐고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크립토 셀럽들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최근 들어 갑자기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0.9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처럼 1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7일 동안 22% 정도 시세 상승을 이뤄냈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역시 400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SEC와의 소송전이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이런 시세 견인을 이뤄낸 아주 기특한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플의 시세 상승은 우리나라 최대 비은행 송금 서비스 기업으로 꼽히는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 GME와의 제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GME와 협력해서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을 가속화하고 확장하게 됐다. 거래가 전년 대비 130% 증가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 리플넷 모멘텀을 구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장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장 많은 리플랩스의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몸체로도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플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일본에서 첫 ODL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일본, 필리핀 송금의 길을 열었는데 이것도 SBI 리밋과 제휴를 통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일종의 집안 어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리플이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이번에도 SBI 홀딩스와 함께 아시아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GME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확장하기 위해서 리플넷을 통해 태국의 시암 상업은행과 제휴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수는 18만 4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인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리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비자군이 밀집한 시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GME로서는 리플넷 고객을 확보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까지 확장하는 나름의 비전을 구체화시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이지 리플은 SEC 소송 이슈만 빼놓고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리플넷을 통해 NFT 시장 선점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사업의 방향과 속도, 또 비전 등이 모두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도 리플의 시세는 지난해 최고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는 XRP는 7월 말 200일 이동평균 저항선에서 되돌림을 한 뒤 지난주 상승형 깃발, 이른바 불리시 플래그를 만들었다.
이 깃발 패턴의 돌파는 주말에 발생했고 7월 최고점을 넘어 2020년 최고점인 0.82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0.828 맞습니다. 이제 정말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어서 XRP가 장기 하강 추세선을 돌파했고 RSI도 강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황소가 0.828달러를 유지하면 첫 번째 저항은 0.89달러에 직면하게 되고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그 다음은 1달러와 1.12달러, 나아가서 1.125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세로 돌아서면 첫 번째 지지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0.8달러, 그 다음은 0.78달러와 0.7달러이고 심지어 50일 이동평균선인 0.65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최근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리플은 SEC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글로벌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과의 제휴를 통해 송금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마스터카드 임원 출신의 전담 책임자를 채용해서 유럽 시장 견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XRP 레저 재단을 유럽의 대표적인 혁신국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에서 오픈한 것도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CBDC를 추진할 때 리플을 고려 대상 목록 가운데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 역시 리플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SEC는 현재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표현도 점잖게 느껴질 정도로 다소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리플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 슬랙의 메시지 100만 개 이상을 모두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털어도 안 되니까 털 수 있는 모든 거를 탈탈 털어보겠다. 이런 고약한 심산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법원이 제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리플 관련 내부 문서는 제출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핫하긴 정말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블룸버그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 맥글론은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인덱스 BGCI 성과의 8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저장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이더리움은 핀테크와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지난 몇 년 동안 하락해서 지금은 46.5% 수준이라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져서 다른 알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건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2020년 12월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거래 건수와 수수료 모두 비트코인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경로의 중간에 서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을 능가하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진짜로 펼쳐질 수 있을지 참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띄우기에 목숨 바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더리움으로 갈아탄 CNBC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 역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더리움을 높게 평가하는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엄청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결국에는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암호화폐 브로커에게 세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브로커의 범위를 놓고 암호화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에는 불발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채굴자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자들도 브로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참 촌극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마스크나 콜드월렛 개발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법안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는 세금 신고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다수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해외로 이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이기도 한 마크 큐바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인프라법 통과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성장 엔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기를 우려해서 1995년 전자상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처사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크라켄 CEO인 제시 파월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법 통과는 완전히 재앙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크립토 셀럽들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관련 조항 일부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프라법은 하원 표결을 거친 뒤에 다시 상원 금융위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수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원 금융위가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상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월 11일 오전 현재 45,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46,000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6.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70포인트로 여전히 탐욕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심이 살아난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뒷심을 과시하려고 하는 만큼 무난하게 5만 달러 돌파 시도까지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